나는 낭송할 장소와 무대를 찾아다니고 청중들에게 맞는 시를 찾기 위해 시집을 펼쳐놓고 읽을 때 마냥 행복하다. 술에 취하듯 시에 취해 울컥하기도 하고 깊은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저절로 힐링이 된다. 꼭 맞는 시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금광에서 금줄기를 발견한 심정이라고나 할까.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시를 연주하다 라는 책입니다. 국회숙 산문집이에요. 자, 안에 보면 재능 신앙송 협회장을 맡으셨고요. 신앙송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아리무라는 그룹의 회장님이세요. 저의 작은 이모님 되시겠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시고요.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하셨어요. 시낭송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필요한 곳들을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고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책을 쓰셔서 제가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눈물 나고 가슴 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잘 읽고 간직하고 있던 책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가족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제가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더 재밌고 와닿더라고요. 아니신 분들도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우리 가족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동적이었던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해보실게요. 나의 애송시. 아무도 없는 새벽, 술숲에 삽상한 바람이 분다. 그 숲길을 걸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계곡물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그 소리에 천년 세월의 돌담 이끼는 파르르니 떨리고 있다. 바위 틈에 핀 여린 꽃잎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풋잎들은 해맑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등산로. 우람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뻗어 있다. 어느 틈엔가 안개에 갇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발이 돌 틈에 끼어 미끄러지고 말았다. 바위에 주저앉아 앞뒤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걷던 길인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여름방학 때는 온 가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등산로를 오르내렸다. 더위를 피하려 폭포수 아래에서 물맞이도 했다. 화엄사 등산로를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명당 자리가 있다.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일렬 종대로 폭포수 아래에 서면 우두둑 떨어지는 물소리, 더위는 단번에 날아가고 입술은 파래졌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닭을 삶아 뜨거운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맛있게 미역국을 먹고 햇빛이 내리쬐는 바위에 누워 단잠을 청하면 오직 들리는 건 매미 소리와 물소리뿐. 천국이 따로 없었다. 잠에서 깨면 맑은 계곡에서 송사리, 가재를 잡으며 물놀이를 하곤 했다. 등산로를 내려와 화엄사 입구 시의 동산으로 향했다. 고향에 내려오면 부모님과 자주 들르던 곳이다. 30여 년 전 어느 시인이 사지를 털어 기증한 시비와 군에서 조성했다는 시의 동산. 이곳에는 널리 알려진 50여 기의 시비가 있다. 초혼, 나그네, 승무 등의 시와 조각이 언덕 곳곳에 숨어 있다. 수려한 지리산 자락에 안겨 바람에 풀리고 세월에 풀린 시혼들이 넘실대는 곳. 바람이 낭송하고 나무들이 듣는 곳이라고나 할까. 산책길 따라 시비와 조각물을 두루 돌아보았다. 얕은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다가 등나무 우거진 벤치에 앉았다. 새록새록 추억이 묻어났다. 몇 년 전 이곳에 다녀간 적이 있다. 그때도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아 그늘진 나뭇가지에는 거미줄이 걸려있기도 했다. 그날도 팔순의 어머니는 시를 크게 읽어보라고 하셨다. 시를 들으니 참 좋네. 한편의 시를 읽고 나면 이 시도 또 이 시도 계속해서 읽으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흐뭇한 미소를 보면서 산책로를 따라 읽고 또 읽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비는 오랜 세월에 묻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이 많고 글씨가 희미해져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거미줄과 먼지를 걷어내고 말끔해질 때까지 열심히 털고 닦으셨다. 행여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면 딸이 읽는 것을 멈출까봐 더 열심히신 듯 했다. 시가 좋으셨을까? 아니면 시를 읽는 딸의 모습이 좋았을까? 아무튼 내가 신앙송가가 된 것은 어머니의 시심 덕분이지 싶다. 그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시를 만났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읽을수록 감정이 고조되었다. 333 리듬. 때로는 우아한 왈츠곡으로, 때로는 느리게 또는 빠르게 춤을 추는 듯한 시를 낭송하면서 마냥 행복해했다. 바로 박두진 시인의 청산도다.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오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청산도 어휘만 들어도 내 마음은 초록빛이 되었다. 손에 초록 물감이 드는 것 같고 지리산이 눈앞에서 초록으로 출렁이었다.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청산과 볼이 고운 사람을 표현하면서 시에 취하고 리듬에 취하고 감정에 취했다. 읽을수록 가슴이 뛰고 울림이 크게 와닿았다. 우리 고유의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음이 잦은 몰이 중몰이 휘몰이로 몰아쳤다. 그 후 나는 가족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기만 하면 짙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며 청산도를 목청껏 읊곤 했다. 이 시를 낭송할 때면 오래전 중학생 때 일이 생각났다. 친척들과 함께 노고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들이 깃발을 펄럭이며 빨리 바위 밑에 숨으라고 소리쳤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큰 바위 밑에 들어가 머리를 숙였다. 곧이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굉음이 나고 산이 흔들렸다. 바위가 갈라지고 나뭇가지가 찢겨지면서 돌이 우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천은사에서 노고단으로 도로를 내는 공사였다. 그날 밤 나는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밤새 잠꼬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청산도를 낭송할 때마다 산의 신음소리를 듣는 듯 했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과 노고단을 오르내리던 때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절절하게 낭송했다. 특히 이 구절에선 목이 메었다.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보리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그 뒤 이 시는 나의 애송시가 되었다. 지금쯤 시의 동산에는 산새소리, 등나무, 야생화와 함께 시의 언어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겠지. 언젠가 시 잔치를 벌이는 날 나 거기 있기를,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음악회. 오늘은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 날이다. 24명이 센터에 모여 손편지와 카드를 만들고 선물로 드릴 이불과 나태주 시인이 손수 그린 행복 시화 12점을 액자에 넣은 다음 네 팀으로 나누어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치매 앓는 남편을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홀로 사는 80세 할머니는 사는 게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큰 자를 올리고 안색을 살피었다.
사흘 전부터 우리 꿈을 꾸었다며 꿈이냐 생시냐 하신다. 많이 외로우셨나 보다. 우리는 색소폰, 바이올린, 난타 공연을 하고 나태주 시인의 행복을 함께 낭송하면서 위로해드렸다. 할머니는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며 눈물을 지으셨다.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는 손편지 낭독 시간이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이 편지를 관에 넣어달라고 유언하겠다고 한다. 떠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복도에서 손을 흔드는 할머니 모습이 애처로웠다. 14년째 누워있다는 90세 할머니 댁. 들어서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바짝 마른 모습은 안쓰럽다 못해 서늘할 정도였다. 60 넘은 딸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다며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음악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을 보면 젊은 시절부터 음악 애호가였나 보다. 좋아하는 연주를 들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 싶다. 피천득 선생은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 내가 죽는 날은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 못하는 날이다 라고 했다는데 할머니는 어떤 음악을 좋아했을까?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어쩌면 오늘이 이승의 마지막 음악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머니를 빙 둘러싸고 연주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동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동요를 바이올린으로 켜고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은하수 다방을 전배로 연주하고 성악 전공자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노래를 불렀다. 이승에서 쌓아온 인연들을 추억하면서 고마웠던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면서 편안해지시기를 바랐다.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은 첼리스트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였다. 선율이 울려 퍼지자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던 할머니가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갈대 같은 손가락은 분명 리듬을 타고 있었다. 미미한 움직임,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할머니가 연주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웠다. 7명이 앉아있는 방 안에는 오직 첼료 선율만이 흐를 뿐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바스라질 것 같은 할머니 손을 잡고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읊었다.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하자 어디선가 모기만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목소리였다. 신앙송은 계속되었다. 3년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엄마, 엄마 하고 사력을 다해 불렀다. 가슴이 찡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무리 눈을 붙이려고 해도 엄마를 찾는 할머니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부르는 엄마. 삶을 끝내고 돌아가면서도 엄마를 불렀다. 나도 그렇게 부르고 싶은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와 그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 내게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음악회였다. 김정로 어르신께 드리는 편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니 간밤에 내린 눈이 나뭇가지에 수북이 쌓였네요. 어제는 어르신이 반가이 맞아주시던 노인 전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12년째가 되네요. 그곳에 가니 어르신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어르신을 처음 배웠을 때 탈순 할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하고 활달하여 병원 환자들의 리더였지요. 저를 보자마자 뉴페이스군 하면서 악수를 청하셨지요. 오늘도 신앙송 공연 후에 실내악 연주와 사물놀이 공연, 귀여운 어린이들의 부채춤과 어머니들의 수화 공연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느 때처럼 어르신 시낭독도 있었지요. 설날 맞이 공연 때의 일입니다. 그날의 주제는 고향이었지요. 할아버지께
조병화 시인의 고향 낭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을 망칠 수 있다며 사양했지만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더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시는 한 달 전에 보내드렸지요. 드디어 어르신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라야 물리실의 기계를 치우고 마련한 임시 무대에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셨어요. 할아버지는 호흡을 몰아쉬고 내쉬기를 몇 번 했지만 시 제목 고향을 입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올렸다 내리기를 몇 번 하더니 울뚝 붉어진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리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향 하셨지요. 얼마나 그리운 삼천이기에, 얼마나 사무치는 어머니이기에 반백년 훌쩍 넘긴 통안의 설움을 한 번에 토해내기 힘겨우셨을까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먹먹한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고향은 스스로가 태어난 곳, 스스로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 할아버지는 오행까지 낭독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멈추었습니다. 고향 생각,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움이 북받치는 모양입니다. 울먹이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주인은 숙연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에 심장이 아프고 명치 끝이 시렸습니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에 휜 등골이 아리였습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환자도 보호자도 간호사도 공연자들도 모두 울고야 말았습니다. 병원 실내는 그리움으로 출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경도라고 하셨지요. 일사후퇴 때 어머니를 남겨두고 잠시 내려왔는데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며 꼭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뵐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그런 아픔이 있는 할아버지에게 낭송을 부탁드려 혹여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사물놀이 박자를 맞추어 흥겨워하셨지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쏟아내고 나니 시원해진 모양입니다. 언어에 씻긴 곳이라고나 할까요? 헤르만 헤세는 시는 원래 솔직한 것이다. 시는 생명을 가진 영혼이 감정과 경험을 깨닫기 위해 표출하는 외침, 울부짖음, 한숨, 몸짓,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에 맺힌 한을 신앙송으로 표출하면서 다소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뒤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복지사의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꽃다발과 과일을 받아 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셨지요. 뭐 이런 걸 사들고 왔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프지 말고 편한 곳에서 쉬십시오. 늘 어르신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음악회에서 만난 청년. IMF 전후에는 모두 어려운 때여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자주 연주되곤 했다. 지휘자들은 보통 한 번 또는 중간 부분을 연주했는데 객석으로 몸을 돌려 박수를 유도해 무대와 객석이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곤 했다. 웅장하고도 힘이 넘치는 오케스트라의 위풍당당 행진곡은 근심 어린 마음을 위로해주고 삶의 희망을 북돋아주어 위풍당당 효과란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맑아져 모차르트 효과란 말이 있듯이 희망이 샘솟기는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아카시아꽃 향기가 넘실대는 봄이었다. 벌써 2개월 전부터 내 옆자리에는 건장한 청년이 도맡아 놓고 자리를 잡았다. 코리아 헤럴드 영자판을 끼고 다니던 청년은 겉멋이 들긴 했어도 괜찮아 보였는데 점점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옆자리에도 앉기라도 하면 기어코 자리를 빼앗거나 메모하고 있으면 상반신을 세워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읽었다. 또 연주 리듬과는 다른 엇박자를 치며 작은 소란을 피웠다.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인 것 같았다. 그는 위풍당당 행진곡이 연주될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팔을 높이 쳐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객석에 방해가 될까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음악은 시간의 리듬에 맞추어 잘 조화된 자극으로 정신지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불안 요소를 덜어주는 치유 효과가 있다. 나는 청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돌봐주었다. 음악회가 끝날 즈음 콧등에 안경을 세우고 물었다. 해숙 씨, 다음 주에도 나오나요? 2번씩이나 물었다. 마치 마음이 끌리는 자기 또래 아가씨에게 말하듯 은근한 말투였다. 대학생 아들을 둔 나로서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정도의 감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다. 네, 그럼요. 다소 어눌하고 엉뚱한 청년은 흰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순박한 젊은이가 여간 안쓰럽지 않았다. 청년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 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2000년 초가을, 그날은 200회 특별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구청장이 시작 전에 찾아와 악수를 청했다. 매주 사회 보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꾸벅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뒤에 있던 문화 담당 계장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친절하게 소개했다. 국 선생님 아드님입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순간이었다. 청년은 어깨를 으쓱하고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날은 테너 신영조, 소프라노 곽신영, 피아니스트 김용배를 비롯한 쟁쟁한 음악가들이 출연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청년은 앞자리 내빈 전용 자리에 안내되었다. 긴장한 탓일까 코를 자꾸 벌름거리며 숨소리도 가빠지는 듯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첫 순서로 잔일남 지휘자가 은발을 흩날리며 등장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곡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가 울려 퍼졌다. 정제된 슬라브 정서가 애절하면서도 서정적으로 연주되었다. 계단까지 앉은 객석은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청년이 엇박자로 손뼉을 치며 팔을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괴성까지 지르면서 말이다. 당황스러웠다. 달려가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차이코프스키 현악 4중주곡을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 지휘자가 그 자리에서 덜어 연주했었기 때문이다.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화살처럼 꽂히는 듯했다. 직원이 다가와 청년을 억지로 데리고 나갔다. 끌려가다시피 나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무거웠다. 클로징 멘트를 하자마자 청년이 걱정되어 출입구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때 먼발치에서 나에게 목례를 하는 분이 있었다. 직감적으로 청년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딱 그 연배였다. 연세보다 머리가 하얗게 쓴 분, 근심 어린 모습이 딱해 보였다. 나도 그쪽을 향해 목례로 답했다. 청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또 물었다. 해숙 씨,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오나요? 네, 그럼요. 그러나 청년은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사회를 그만둔 6년 후까지도. 지금도 거리를 걷다가 위풍당당 행진곡이 들리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 나를 짝사랑했던 내 큰아들 같은 청년.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위풍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 화성에서 온 편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여자가 있었다. 장거리 버스에 자리가 비어도 남학생 옆자리는 부끄러워 앉지 못하고 대학에 다닐 때도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쑥맥이었다. 오죽 못났으면 연애 한 번 못 해봤을까. 미인도 아니고 애교도 없는 데다가 까다롭기까지 하니 남자를 만나기는 영 글렀지 싶었다. 그 무렵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생면부지의 남자에게서 온 것이다. 비행기 소인이 찍혀 화성에서 날아온 듯 했다. 글씨체는 그 사람의 인품이 담겨있다고 했던가. 그녀의 마음에 드는 필체였다. 편지 속에는 사각모를 쓴 낯선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눈끝이 약간 올라가 예리해 보였으나 곱상하면서도 선한 인상이었다. 고국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향수를 달래봅니다. 유학생활 3년째. 100여 개 국가에서 모여든 유학생들과 경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요즘 우리 글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생겨 무척 기쁩니다. 화성에서 날아온 편지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곳의 기후와 환경과 풍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양이 같아 자연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면이 부족했다. 그 시절에는 항공봉투 끝줄까지 빽빽하게 썼다. 행간의 여백까지 읽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자 했다. 우편 사정이 좋지 않아 한 달 만에 받아보았지만 어느새 사랑하는 CC가 되어 설레는 마음을 주고받았다. 처음으로 전신사진을 주고받았다. 여자는 고향집 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고 남자는 풀 한 폭이 없는 높은 산 중턱에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텁스룩한 수염과 장발이 휘날리는 사진을 보내왔다. 여자의 언니와 여동생은 원시인 같다고 놀려댔지만 그녀의 눈에는 순수하게 보였다. 화성이는 4번째 출간한 책이라면서 녹음 테이프와 책을 보내왔다. 처음으로 화성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각은 감각적이고 예민하다고 했던가. 어색한 발음이 외국인처럼 몇 군데 들렸으나 편안한 음성이었다. 한 달 후 5번째 책을 번역 중인데 도와줄 수 있느냐며 영어 원서 뒷부분을 보내왔다. 아, 화성인이 지구인을 테스트하는구나 싶었다. 함께 근무하는 영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번역본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맙다며 선물을 보내왔다. 화성인이 보낸 첫 선물은 목걸이였다. 가슴이 떨렸다. 그녀도 감사의 선물로 편지를 녹음해서 보냈고 어린 짐작 사이즈로 시원한 남방 셔츠를 선물했다. 그렇게 주고받은 편지의 사랑은 무르익어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글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편지를 받았다. 여름방학 때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는 프로포즈였다. 결혼식을 하고 화성으로 가려면 수속 절차상 시간이 걸리니 미리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며 양해와 동의를 구했다. 부모님께는 서신으로 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런 파격적인 프로포즈가 어디 있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밥 한번 먹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대었다. 밤새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자 희한하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편지에서 진실성을 보았기에 화성인의 진심을 믿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허락해주지 않았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소개했어도 사람을 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그녀는 이미 화성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했는데 말이다.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다. 화성인이 지구에서 다녔다는 대학교에서 졸업 증명서와 4년간 성적 증명서를 떼고 주임 교수를 만나러 갔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녀도 모를 일이었다. 다만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주임 교수는 출장 중이었고 조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행히 화성인이 지구에서 조교를 했기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탐정가 셜록 홈즈가 되어 상세히 질문했다. 화성인은 성실하고 학구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래도 부모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일륜지 대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화성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답신이 오지 않았다. 혼기가 넘은 그녀에게 맞선 보자는 곳이 많았지만 그녀는 화성인만 기다렸다. 석 달이 지나자 답신이 왔다. 그동안 사막 횡단 여행을 했다면서 부모님께 잘 말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마침 그녀의 아버지는 그곳으로 출장을 가게 된 이모부에게 화성인을 만나보라고 했다. 이모부는 2번을 만나본 후 학구적인 청년이라고 회신을 보내왔다. 둘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다. 남자는 그동안 강의료를 모았다며 전세 얻을 자금을 지구에 보내었다. 드디어 여름방학이 되었다. 화성인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그녀는 살랑거리는 오렌지색 실크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저기 멀리 커다란 여행 가방과 한아름의 책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화성인과의 첫 만남. 어색하고 서먹할 만한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았다. 편안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호텔로 가야겠다며 가까운 명동으로 갔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럼 없이 화성인을 따라 객실로 들어갔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걸까? 여자는 겁도 없었나 보다. 화성인은 의자에 앉자마자 이제 얼굴을 보았으니 결정해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고 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화성인은 여행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더니 그녀의 팔뚝에 시계를 채워주었다. 예물 시계였다. 밤이 늦어 그녀가 일어서자 화성인이 다가왔다. 불타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어찌나 뜨거운지 불에 댄 듯했다. 순진한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급하게 뛰어나왔다. 그것이 남자와의 첫 스킨십이었다. 볼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 돌아오는 택시에서 볼을 자꾸 만져보았다. 다음 날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아버지의 첫 말씀. 어쩜 둘이 이리도 닮았니? 이것이 인연이라는 걸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그녀는 결혼 준비를 했다. 방학식 준비로 바쁜 그녀를 위해 친정 식구들은 발에 모터를 단 듯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드디어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예식을 올렸다. 열흘 만에 올린 결혼식. 그녀는 하늘 궁전으로 들어간 듯 행복해했다. 웨딩 마치가 푸른 하늘에 울려 퍼졌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언변이 뛰어나 좌중을 사로잡으며 유머가 많아서 남동생과 올케들은 방바닥을 뒹굴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불같은 성격에 대강 적당히를 싫어하여 대충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 정직과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심장을 꿰뚫어보는 눈빛과 큼직한 코와 귀, 완벽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면 누구나 작아졌다. 그래서 162cm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월사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했다. 졸업장을 형과 반으로 나눌 정도였으니 말이다. 20대 중반에 영하 35도가 넘는 혹한의 만주 봉천에서 양말 5켤레로 추위를 견디며 낮에는 가게 점원, 밤에는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고 한다. 요즘 말로 하면 투잡인 셈이다. 고생 끝에 가게 주인이 되었으나 해방이 되자 돈다발을 옷에 누벼 꿰매 입고 포탄이 떨어지는 사선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었던 죽을 뻔한 스릴 넘치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래서일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느껴졌다. 내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50대 때 나무젓가락 수출 제조 공장이 직원의 실수로 전소된 적이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시커먼 잿더미 속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소방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통큰 아버지였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에서 끙끙 앓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듣고 쉽지 않음을 알았다. 80년대 초 국내의 포플러 나무가 바닥나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중소기업 대표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광활한 산림을 시찰하였다. 알파벳도 모르지만 원목을 수입하여 일본을 비롯해 주위 나라의 나무젓가락을 수출해 수출왕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강산에 나무를 심어 산림청으로부터 조림왕 상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급장이 되면 무조건 응변대회에 나가야 했다. 학교 전통이었다. 큰 도시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학교를 빛낸 공로로 빵빠레를 울리며 전교생이 신장로를 한 바퀴 돌았다.
수상자가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은 개선장군 맞이하듯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부러웠던 것일까? 내게 웅변 개인 지도를 받도록 했다. 선생은 나를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봉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몇 달 동안 연습을 시켰다. 발밑에 있는 기와집, 초가집을 돌로 생각하라며 담력 훈련을 시켰다. 어린 계집아이를 무얼 만들겠다고 그렇게 열성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책상을 펴놓고 그날 배운 것을 시연해 보도록 했다. 그 덕에 몇 번이나 방파르를 울리며 읍내 시가지를 돌았다.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다. 아버지는 전지 가위를 들고 집 안팎을 꾸미는 정원사였다. 커다란 정원석으로 길을 내어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어 잉어를 풀어놓으셨다. 거기에 분수를 만들어 하늘로 치솟게 하고 청포도와 단감이 열리는 과실수와 장미꽃과 빨간 동백꽃이 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아버지가 현관에서 아버지 왔다 하면 육남매는 쏜살같이 달려가 아버지 팔다리를 안마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다. 양팔과 다리 그리고 어깨를 꾹꾹 눌러드리면 시원하다 하고 흐뭇해 하셨다. 어머니가 말리지 않으면 밤새 안마를 했을 것이다. 부모님은 6명의 자녀를 광주, 서울로 유학 보내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역으로 마중 나오셨다. 방학이 끝나 서울로 올라갈 때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셨다. 그러고는 늘 말씀하셨다.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게 없는 거야.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남녀 교사 여러 명이 지리산 산행을 하기 위해 고향집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다. 그런데 겨울 등산 초보자들은 아이젠도 없이 나섰다. 아버지는 일일이 새끼를 꼬아 배낭에 넣어주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행은 자상한 아버지 손길 덕분에 더 즐거웠다. 80대 중반이 되자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아버지의 팔자걸음은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선실을 나오면서 들릴 듯 말 듯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노랫소리는 긴 복도를 울렸으며 생명을 갈구하는 젖은 눈빛은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햇살 따스한 봄날 병원 휠체어를 타고 산보하던 중 불현듯 아버지의 일대기를 녹음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시고 마치 어제 일인 양 가쁜 숨을 몰아쉬며 2시간 동안 생생하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이 있기까지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일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돈을 버는 일보다 주위를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녹음기를 든 내 손이 떨렸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뒤에서 안아드렸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후회만 남으신가 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하얀 눈발이 간간히 내렸다. 조문객들은 하얀 국화잎을 관 위에 뿌렸다. 한 입 두 입 눈물을 뿌리는 것 같았다. 열정과 의지로 충만한 삶, 하늘나라에 잠드시다. 지금도 아버지의 음성이 쩌렁쩌렁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거야.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보라색을 좋아하셨다. 연보라 한복, 보라색 투피스, 보라색 스카프. 그래서인지 보라색만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보라색은 마치 어머니를 위한 색 같았다. 보라색은 세련된 도예지색이지만 평생 시골에서 사신 어머니에게 잘 어울렸다.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광주에서 서양 인형을 사오셨다. 큰 유리 안에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은 조개 같은 입술에 금발을 길게 늘어뜨린 팔등신으로 어른이 양팔을 벌려도 껴안을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때만 해도 광주는 비포장도로를 4시간이나 달려야 하는 거리였다.
마당에 햇볕이 가득 쏟아지는 봄날, 유리상자를 들고 머쓱하게 들어선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프로포즈를 하는 청년 같았다. 그러나 정작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한 것은 우리였다. 인형 앞에 모여 앉아 종알거리느라 저녁밥 먹는 것도 잊었다. 어머니는 미식가인 아버지의 입맛을 맞추느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금풍생이라고 불리는 생선이었다. 금풍생이는 돔가인 바닷물고기로 비늘이 강하고 뼈가 단단하다. 새싹벌 고기라고도 불릴 만큼 몇 점 안 되는 살이지만 맛이 너무 좋아 감춰둔 애인한테만 준다는 생선이다. 아버지는 그 생선과 굴비를 좋아하셨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건강한 편이었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고 자란 덕분이지 싶다. 어쩌다 밖에서 외식하고 오는 날은 후회를 했으니 말이다. 내가 맞선을 볼 때였다. 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선을 보듯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흰 고무신 끝을 꼭 붙이고 다소곳이 앉으셨다.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환한 웃음을 짓곤 했다. 쌍꺼풀 없는 선한 눈매, 부처님같이 큰 귀, 단단하면서도 고른 치아와 하얀 피부, 그리고 다소곳한 자태와 겸손한 말씨는 우아한 목련꽃 같았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엄마는 키가 크고 피부가 백옥 같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자랑 섞인 농담을 하곤 했다. 노년에는 두 분이 바둑을 두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는 전용 운전기사가 되어 드라이브를 하곤 하셨다. 누군들 그렇지 않으려만 어머니는 자녀 사랑과 정성이 각별하셨다. 그리고 박스 포장의 달인이셨다. 학교에 다닐 때는 물론이고 결혼한 후에도 지리산 더덕, 손수 말린 김부각, 산초와 청각을 넣은 김장김치, 뒷마당에 열린 청포도와 감 등을 싸서 6남매에게 40년을 보내주셨으니 말이다. 택배 박스에 유미네라고 쓴 어머니의 글씨를 보면 목젖이 뜨거워지곤 했다. 여고 2학년 때의 일이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대형 화재로 전소되어 어려웠던 시절, 나는 부모님께 장문의 편지를 올렸다. 대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돕겠다고 했다. 6남매의 학비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울 것 같아서였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을 후회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깨알같이 쓴 어머니 편지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 적혀 있었다. 6딸 중 둘째인 어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막내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업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 뒤 손아래 여동생들까지 피해를 주어 후회했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리셨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지 모른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어머니께 감사했다. 어머니는 온유한 성격에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고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주곤 했다. 그러나 몇 해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많이 외로워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단 둘만의 여행 계획을 세웠다. 80대 어머니와 50대 딸의 여행. 어머니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어휴, 저 새빨간 단풍 좀 봐라. 유난히 경치를 좋아하신 어머니는 붉게 타오르는 단풍을 보면서 연신 감탄하셨다. 감성이 풍부한 우리 어머니. 호텔에서 싸준 피크닉 도시락을 먹으며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서리서리 풀어놓으셨다. 문경세제 흙길을 내려오며 힘드셨는지 내게 의지하여 겨우 내려오셨다. 그 뒤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북해도에 갔을 때도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못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런 어머니에게 노년의 고통이 찾아왔다. 몇 년 전 빙판에 넘어져 척추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기어코 어머니를 무너뜨린 것이다. 걷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더니 얼마 후에는 신경까지 마비시켜 소변이 줄줄 새어버렸다.
바지를 연달아 5번이나 갈아입으시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 곱던 피부에 검버섯이 오른 어머니는 두 손으로 소변을 훔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나는 기저귀를 채워드리며 속으로 울었다. 아, 우리 엄마. 그러나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에도 주일 예배를 가신다며 옅은 화장을 하고 유미 엄마야, 내 머리에 클립 좀 말아주겠니? 기저귀를 찼을지라도 팔순 중반의 어머니는 아직도 여성성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클립을 마는 손이 자꾸만 떨렸다. 나는 클립을 말아들이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머니께 고백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 수 있을까요? 절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구나. 어머니 딸인 것을 감사드려요. 그러던 얼마 후 새벽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더니 어머니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달 서울에 오셨을 때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성경책을 큰 소리로 읽으셨는데 새로운 음식을 맛보시곤 어떻게 조리하느냐며 수첩에 적던 어머니였는데 어젯밤 30분이나 통화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마구 쿵쾅거렸다. 세상이 캄캄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신 날에는 추모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잠자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 하간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목이 메도록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닌 우리들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았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실천하신 기도의 어머니. 비문은 어머니의 삶을 증언하였다. 오늘도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다가 힘없이 내려놓는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맥이 쑥 빠진다. 목련꽃처럼 우아했던 우리 어머니. 하늘만 멀거니 쳐다본다. 네, 잘 들어보셨어요? 저는 중간중간 많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읽는데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감동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시를 잘 낭송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글도 참 아름답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시 많이 찾아서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올게요.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